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빈집 1천만 채, 6억이 1억.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십 년을 보유한 1주택자도 2억 정도의 시세 차익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세금을 때리게 하는 이른바 장기특별공제 혜택 폐지를 발의하였습니다. 취득세를 세게 때리는 것은 조용하다가 보유세를 확대하고 양도세, 중과세까지 정치권이 세금의 혈안이 된 모양새입니다. 한중일 집값이 돌아가면서 대폭락을 맞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빈집이 1천만 채, 은퇴자 1천만 명, 1인 가구 1천만 명. 최악의 상황에서 양극화의 피해를 보는 부동산은 급락만 남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상담 00261개 위치를 이며 부동산 매매와 입지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빈집 1천만 채, 6억이 1억.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이제 악어 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네요. 자, 일본은 악어 입속에 들어가서 쫄딱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빨리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집값 때려잡으려는 1주택 장특공 폐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윤종호 장기특별공제 폐지, 인당 세금 감면 한도 2억 원으로. 말입니까 뭡니까? 아니 1주택자들을 이게 20억이든 30억이든 국가가 다 뺏어가고 세금 2억만 감면해 준대요. 저게 지금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발의를 하니 정말 사회주의자, 엄청난 사회주의자네요. 저거 완전히. 뭡니까? 장특 폐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절대 뽑지 마세요. 그건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좌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고요. 지가 집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 저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자, 1주택자 12억 초과도 2억 빼고 양도세. 와, 미치겠다. 1주택자 장기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 그래서 이번에 심판받은 거잖아요. 왜 서울에서 표를 뺏겼겠어요? 저지랄 하니까 뺏긴 거죠. 자, 전 세계 없는 사회주의 법 혈안. 두 번째입니다. 세금 폭탄. 오늘의 포인트는 장기특별공제 해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것은 차충수를 뒀죠. 자,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폭탄 준비. 꼭 그런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은 꼭 탄핵을 당해서 무너지고, 진보 진영은 이 세금, 쓸데없는 세금, 사회주의적 세금을 발의하다가 정권 뺏기고, 문재인처럼. 이번에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제 말 맞잖아요. 자, 양도세, 중과세로 다주택자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집값을 잡으려면 다주택 중과세는 때릴 게 아니라 좀 풀어줘야 돼요. 2년의 여유를 주고, 다주택 중과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오히려 다주택자들 밉긴 하지만 차익을 거둘지라도 매물을 터놔야 돼요. 그래야 매물을 내놓지. 그리고 보유세를 10배 때려버리세요.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때려도 돼요. 막 5개, 6개 있는 사람들 때려도 된다고요. 그렇게 보유세 많이 때려도 돼요. 싼 것만 갖고 있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민들 주택 다 끌고 혼자서 끌어안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투기지.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집 하나 덜렁 갖고 있는 사람들 장특공이나 폐지하려고 그러고 뭐 잘못된 거죠. 집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죠. 갭투자 금지,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차단, 아파트 의무 실거주, 전세의 월세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출 제한과 규제. 그렇죠. 지금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이 대출 제한을 했는데 집값 잡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한중일 부동산 폭락 한번 볼까요? 부동산 대폭락 공황. 일본이 언제 망했냐면 부동산 버블 8년 플라자 합의라고 있어요.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완전 쫄딱 망했죠. 부채, GDP 대비 400%, 인구 감소 엄청나죠. 그래서 1991년 기준으로 81% 잃어버린 30년 동안 약 80% 폭락했어요. 부동산 250% 폭등하고 80% 폭락.
200만 가구 신도시도 공급했는데 아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한국 보세요. 부동산법을 13년. 지금 따지면 냉정하게 말하면 13년 정도 됐죠. 왜냐하면 26년이니까 2013년이 바닥이잖아요. 그 바닥 때부터 버블이 생겼으니 13년간 폭등한 거죠. 세계 연동해서 거품이 최고입니다. 부채 GDP 대비 300%. 와, 일본을 앞질렀네요. 인구 감소. 자, 부동산 250% 일본만큼 폭등. 신도시가 150만 가구나 공급. 자, 이미 1기, 2기 신도시 새 거잖아요. 이제 3기 신도시까지 분양 입주를 하게 되면 난리 나겠죠. 물량이 넘쳐납니다. 일본하고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중국 볼래요? 부동산법을 8년. 코로나 금리 인상 후 대폭락. 아우, 지금 중국은 완전 일본장 나고 있어요. 집값이 지금도 떨어져요. 집값이. 부채 GDP 대비 300%. 부채가 지금 와 어마어마하죠. 300%가 뭡니까? 인구 감소 40%. 부동산 300% 폭등. 오히려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뛰었다가 지금 대폭락 중이에요. 아니 빈집이 1억 채. 와 어떻게 빈집이 1억 채야. 미분양이 3천만 채. 어마어마합니다. 한미일 여기 보시면 한미일 자 부동산 이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미일 부동산 비교, 버블 비교. 한미일 버블 비교하면 먼저 1991년 자 일본 집값 버블 아까 프라자비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 무너졌어요. 총 생산의 250%가 빚이었어요. 자, 미국 2007년 리먼 사태 때 집이 붕괴됐네요. 대한민국 2022년 기점에서 26년부터 이제 위험할 거예요. 볼까요? 먼저 일본 1991년에 무너진 거 보이죠? 집값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게 일본이에요. 미국 볼까요? 2007년에 와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2007년에 금융위기 쭉 떨어졌고 우리나라 이제 26년 기점으로 쭉 떨어질 확률이 크다. 와 섬찟한데 적어보니까 지금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무너진다.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자 집값 3대 폭탄 하락 요인 그리고 빈집 1천만 채. 와 빈집이 1천만 채면 안 믿어요. 순수 빈집은 200만 정도 돼요. 200만도 많네요. 근데 왜 1천만 채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집 빼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빈집이라고 봐야 돼요. 왜? 잉여주택이니까 남는 주택이니까. 그게 500만 채가 넘고요. 법인이 100만 채가 넘고요. 그 다음에 분양도 200만 채가량 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빈집으로 보고 순수 빈집도 빈집이니까 약 1000만 채예요. 지금 빈집이 1000만 채인데 3기 신도시 또 분양한다. 은퇴가 1000만 명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세상에 은퇴하면 돈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의 80%가 자금이 쏠려 있어요. 말이 그렇지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 1923년 1천만 명이 지금 완전히 국민연금이나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약하잖아요. 부동산 자산이 80%, 다른 나라는 4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세요. 빈곤율, OECD, 노인 빈곤율 40%로 OECD 압도적 1위예요, 1위. 은퇴 세대가 즉 집값 비중이 너무 높고 빈곤율이 1위다 보니까 집을 팔아버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1인 가구가 문제입니다. 1인 가구는 능력 있는 가구가 아니에요. 2인 가구, 3인 가구가 능력이 있는 거죠. 1인 가구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20대 젊은이들이에요. 자 근데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구가 늘어난다. 1인 가구가 제일 많아. 1인 가구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집 사는데. 전체 가구의 40%라고 나와있죠. 20대 65세 이상 빈곤층. 매수 능력도 없어요. 1인 증가는 빈집 급증을 야기합니다. 한국 빈집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1천만 가구가 있는데 빈집이 300만 가구. 여기에 순수 빈집이 200만, 분양이 100만 해서 300만이야. 그 다음에 다주택이 7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순수 다주택은 680만, 법인이 있어요. 20만 해서 700만, 합이 1천만이에요. 진짜 집이 남아 돌아요. 자, 지금 판단할 4가지. 자, 여러분들 집값이 지금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집값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양극화, 앞으로 양극화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러면 지금 판단할 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내 집 마련 해야죠. 지금 많이 뛰었다고 계속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전세나 살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큰일 나요. 자, 금매에 투자. 가급적이면 돈만 있다면 서울이 좋은데 서울이 많이 뛰었으니 자기 금액에 맞춰서. 그 다음에 청약 전략. 단 청약은 뭐 3기 신도시가 됐든 서울이 됐든 한 60은 든 다음에 뭐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강남을 노릴 사람들은요 75 잊지 마세요. 70도 아니야. 강남에 괜찮은 곳들은 최소 75예요 그거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괜히 강남 노리다가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벼락거지 뒤는 무주택자들 많이 봤어요. 75도 그래요. 거의 80 가까이 돼야 돼. 커트라인. 75에서 80 사이 안 되면 그냥 강남 포기. 그리고 3기 신도시나 서울은 대략 한 60에서 65 이 정도면 뭐 될 것 같기는 해요. 한 65 정도. 근데 60 미만은 청약하지 마시라고. 청약이 무슨 뭐 떼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 할게요.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 뭐 광명, 시흥 좋아요.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서울의 한강라인에 동의율 60% 넘은 이 재개발이 더 갈 것 같아요. 10년 지나서. 자, 대략 10억에 분양을 하면 20억 간다고 칠게요. 신도시. 뭐 추가 분담 뭐 발코니 확장비 내고 이자 내고 뭐고 하면 자 10억 뛰네요. 10억에 사서 분양받아서 20억 가니까 10년 잡는 거예요. 한 8억 정도 버네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자, 한강라인, 마용성, 광, 뭐 동작구, 강남 3구 이 정도는 동의율 60이 넘고 10년 지나면 8억을 버는 게 아니에요. 3기 신도시처럼 대략 15억 정도 벌어요. 그냥 눈 감고 잡는 재개발이 경기도 분양보다 더 번다고요. 2배나 더. 경쟁률이 세도요. 뭐 그렇게 거기에 목숨 겁니까? 차라리 서울 재개발 확 잡아야지. 단 조건이 있죠. 서울 재개발도 동의율 60이 안 넘어가면 이거 뛰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금지사항. 주택이 아닌 건 매입하지 마세요. 뭐 상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지식산업. 아파트 아닌 건 매입하지 마세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주택 또는 빌라인데 동의율이 60이 안 넘어가는 빌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별로예요. 현금 부여를 한다든가 예적금을 한다든가 전세 산다든가 이것도 금지사항이에요.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기는 해야 돼요. 무주택자 부동산 대기 장단점 5가지. 자, 무주택자들이 원래 집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려면요 이게 좋아요. 월세를 받거나 반전세를 받거나 전세대출을 받거나 셋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그냥 전세로 들어가면 망합니다. 빼기도 어려워요 전세를. 그리고 집 살 생각도 못해요. 결국은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집값이 뛰음으로써. 임대주택으로 간다? 아니, 연세 많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르신들은 이해가 가지만 아직 60대밖에 안 된 분들이 임대주택을 간다든가 젊은이들이 임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임대로 가서 나중에 분양 전환, 그때는 이 임대가 정말 많이 가는 곳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분양 전환했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분양 전환 자체가 함정이에요. 자, 월세가 좋아요. 월세 내는 것은 전세보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야 집을 잡죠. 집을 매수하는 걸 목적으로 둬야지. 무슨 월세 싸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둬요. 반전세는 그나마 전세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대출을 받아야 내 돈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에 전세는 안 돼요. 이건 X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X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3가지 폭탄. 자, 무주택으로 가는 건 진짜 문제가 있지만 차별 폭탄. 이제 양극화로 가는 곳은 계속 가요. 차별화가 되니까 그래도 올라갈 곳들은 잡아야 돼요. 무주택으로 가면 안 돼요. 무주택이 최악이에요. 설령 덜 뛰더라도 집은 잡아야 합니다. 공급 폭탄. 공급이 넘쳐나네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1, 2기 신도시에 3기가 들어오니 이제 폭탄이 생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주택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자, 인구 폭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총인구,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겠죠. 그래도 무주택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도권은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수도권 위험하다. 서울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자, 여기 보시면 수도권, 여기가 왜 위험하냐? 더 위험한 것은 여기 네모칸 외가 더 위험한데, 얘들은 안전한 곳이에요. 지금 수도권. 안전한 곳,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인 송도, 그 다음에 킨텍스, 평촌, 그리고 과천, 판교, 광교, 분당, 화성, 동탄, 위례, 이게 바로 8대장입니다. 1기, 2기 신도시의 8대장은 안전한데, 자, 이쪽하고 비교해 볼게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동구, 그 다음에 양천, 영등포, 동작, 송파. 어떻습니까? 누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한강라인 서울이 좋죠. 그래서 여기도 뭐 실거주로는 나쁘진 않아요. 많이 뛰니까.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물론 여기 서울이 좀 더 비싸겠지만 갈아타는 게 더 이득이다. 자, 선택의 핵심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곳과 올라가지 못하는 곳. 강남, 용산, 한강변은 계속돼요. 서울 올라갑니다. 계속. 그리고 경기, 인천의 핵심 지역도 뜹니다. 이번에는 양극화. 입지의 양극화. 강남, 한강변, 서울, 경인 입지가 좋은 데는 계속하고 나머지는 별로 못 가요. 가격이 양극화. 아무래도 비싼 곳들, 미래 트렌드 곳들은 많이 뛰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덜 뛰어요. 테마 양극화. 강남, 용산, 한강, GTX, 업무지구, 학군 이런 데는 뛰고 그 외에는 안 뛰어요. 지속적으로 위험한 곳. 자, 지방의 60%는 위험합니다. 왜? 인구 감소, 하락, 물가도 뛰니까. 수도권 30%도 위험해요. 외곽 같은 경우 인구 감소, 공급 확대, 공급량이 많아요. 3기 신도시.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수익형 부동산,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비부동산이죠. 주로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 자, 외곽 아파트보다 더 위험한 게 상가예요. 잊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자, 일본은 상가로 망했어요.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재화가 빈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데 하나라도 좋은 곳을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